자,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제일 먼저 정인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나오게 돼서 여론을 지금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목소리들을 좀 정리해 보고 어떤 게 정작 필요한 것인지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소식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이 정인 양의 사망 사건이 지난해 10월 13일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을 한 건데요.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모죠. 그러니까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학대를 당했고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것이 있는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죠. 네. 그런데 경찰이나 아동학대 보호기관에서 그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어른들의 잘못된 조치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간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신고 처리라든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지만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보호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특히 입양 아동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고요. 입양 절차 과정의 공적인 관리, 지금은 이제 민간 입양 기관 주대로 민간 네. 입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뒤늦게나마 입법을 통한 보완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무관용 3법이라고 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음주운전, 산재사망과 관련해서 학대 형량을 더 높이는 것,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노웅래 최고위원이 강조를 했고요. 네.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서 부족함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회의 직후에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자, 김미애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입양아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또 네. 가정폭력 사건이나 아동폭력 사건을 많이 좀 변호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이 양부모에게는 살인죄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 이런 입법 움직임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도 사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입법이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논의만 하다가 끝난 경우도 있고 논의조차 안 됐던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죠. 이번에야말로 잠시 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정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입법을 하겠다가 아니라 입법이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동 학대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 이제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고요. 이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될지 법 개정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이번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였다. 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실제로 아동 학대의 많은 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도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 학대가 주로 이제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경우가 거의 한 80% 정도가 된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게 반복되고 장기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보다 지금 요즘 추세가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더 증가되고 있다 그래요. 추세가 조금 다르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게 그 어린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고통이라는 게 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소파 위에서 뛰어내려서 밟아야지 가해지는 충격에 절단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의 충격을 가하고 지속된 폭행이 있었고 3번이나 신고가 있었는데 왜 이 아이가 방치가 되었는가 네.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첫째로 지금 경찰이 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법과 현장의 괴리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학대의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에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라는 게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실제로 뭐 어디가 부러졌다든가 학대의 물적 증거가 명확할 때만 이게 가능하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일선의 현장 담당 경찰관이 부모로부터 학대 아동을 분리 조치했다가 부모로부터 역고소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이 개선이 돼야 되겠군요. 법조항도 일단 개정돼요. 개선이 돼야 되죠. 네. 물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 등 어떤 심증으로도 충분히 그렇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현장 공무원이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네.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책임도 줘야 된다.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많이 좀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21대 지금 국회에서도 뭐 법안이 수십 건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도리어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못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정현실 아나운서님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법안을 발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현장에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이죠. 발의한 건 보도를 안 할 방법이 없나요? 아, 정말 예. 발의한 의원들 물론 의지를 갖고 한 거 중요합니다만 상임위에서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고 법사위까지 가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려면 정말 누군가는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일정으로 밀리거나 여러 가지 안건에 밀리면서 예를 들면 회의 안건에 올라가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지금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든 여성가족위원회든 각 당의 원내 지도부이든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 목소리 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끝까지 정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21대 국회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자라는 주요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면 그렇죠. 더 처리의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해서 예산과 인력이 없는 제도는 허구라고 계속 강조하는 네. 게 지금 이제 경찰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동을 맡기려고 가면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네. 시설이 부족해서 아이가 결국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갈 수밖에 학대를 갈 없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 중요성을 계속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입법이 중요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에서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지만 국회에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과제니까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이런 걸 할 때가 그렇죠.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국회가 챙겨야 되는 거고 정세균 총리가 아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다 중요하고 법무부 다 중요하고 경찰 다 중요한데 종합적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이 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피해 아동을 나중에 구제하는 제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피해가 발견이 안 되는데. 네.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사각대책이 없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서 실효성이 현장에서 발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어떤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약한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친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위험 요소라든지 범죄 기록이라든지 부모의 폭력 성향과 경험 같은 거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아. 일본만 해도
경우에도 아동 학대 경험이 있는 그 18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동기에 이런 학대에 노출되는 거는 심각한 만성 진행 외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증세가 나중에 많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학대받은 아동들의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부모로부터 분리한다 그러면 원가정 분리해서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지금 80% 이상이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학대하는 부모 밑으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공공 인프라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죠. 네. 인력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돈과 인력이 네.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이 보이는 미래 가치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 2019년에 학대받아서 사망한 아이가 42명입니다. 저희가 한 명의 그뭐 출산율 42명입니다.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2020년은 더 예. 많을 수도 있겠죠. 예. 실제로 우리가 이번 정윤 사건 이전에도 몇 달 전에 여행 가방 속에서 숨진 아이가 그렇죠. 있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는 아이를 발견한 적도 있고 그런데도 왜 이게 변하지 않고 있는가? 이번에 입법을 90여 개나 입법을 하고 있다고 입법안을 냈다 그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그렇죠. 제대로 해라. 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서승범 씨 아동학대 치사죄 당연히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여유당님께서는 정인이의 해맑은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난다. 수명우님께서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지금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7783번님께서 지금 이제 양부모가 왜 입양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서 유아 지원금 때문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그대로 두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 아이가 있는데 또 입양을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별로 의심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입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네요. 평소에 이 그동안에. 양부모가.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해서 키워보니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가 뭘 먹지도 않고 너무 스트레스가 컸다. 이렇게 아이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생각 없이 입양을 했다가 덜컥 했다가 막상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과 폭력이 나갈 때는 사실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양 조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그 입양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 부모의 심리 같은 것도 입양할 때 조사를 한다 그래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심리 조사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네, 입양이라는 게 약간 민간의 영역으로 돼 있는 부분의 문제, 네. 앞서 사후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제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 영역으로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훌륭한 어떤 부분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또 편견을 가지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핏줄이 아닌 제조로 맺어진 이제 소위 말하는 계부 계모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요. 다만 그냥 핏줄로 맺어진 가족인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부이기 때문에 친부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구조의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창녕 예전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예. 굉장히 지난해 시끄러웠었는데 그 이후에를 보니까 아동복지기관에서 지금 돌봄을 받고 있고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비서관 2명이 그곳을 방문했던 소식이 이후에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아이가 쓴 편지를 보고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 야,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아이의 편지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보면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께라고 하면서 차 조심하라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차 조심하세요. 그리고 꿈이 디자이너인데 좋은 옷 만들어서 아줌마들, 그러니까 비서관들 말하는 거죠. 아줌마들한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라는 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힘든 일을 겪어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과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서 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정치권에서 이벤트성으로 제발 하지 말고 이 법안 주요 법안으로 놓고 주요 예산 안으로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이들의 회복력을 저희는 이제 믿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자, 요즘에 또 인터넷 카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중고 물품들 거래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알뜰하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직거래를 유도를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거 아마 생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 월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이 넘는 인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물품 거래를 명목으로 접근해가지고 성희롱성 어떤 발언을 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하겠죠.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이 거래를 편리하고 빠르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 익명성에 기반해서 난항이 신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그 새로운 성범죄가 더욱 많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 맞는 수사와 또 어떤 예방, 방지책 이런 게 필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성 물품을 판매하는 어떤 20대 여성이 내가 입던 옷을 판매하겠다고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사겠다. 근데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사는 직원인데 가서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가 순간 놀랬지만 또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사진을 찍고 나서는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고 착샷이라고 하는데 착용샷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갑자기 마사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네요. 저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신고를 못하고 이틀 후에 그렇죠. 이 사람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예.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참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제 옷 사진을 찍어서 이제 팔겠다고 했더니 그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쓰던 스타킹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또 여기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플랫폼 업체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예. 실제로는 이 상대방들이 로그아웃이라든가 회원 탈퇴해버리면은 신원 특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집 주변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거지가 노출된다면은 추후 범죄에 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힘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신고를 했을 때는 빨리 수사기관에 연계를 하고 또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거 있죠. 그거를 원천 사단을 해야지 또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방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원을 그래야 파악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보니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지금 대비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점에 찾아두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신종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물론 강조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플랫폼을 해서 수익을 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듯이 가입할 당시에 어떤 그런 회원관리 기록을 개인정보 보호 아래 철저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적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고지를 해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예전에 어떤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일부 생활 정보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할 때요. 소규모 뭐 대학생들 뭐 소위 신문예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뭐 그런 거 것들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있었죠. 보통 그 규모를 보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여성이다라고 하면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범죄의 대상을 찾는 방법으로 이게 다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가 당부되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고요. 참 별 범죄가 다 나오는데 인터넷 쇼핑에서 후기 올리면 이렇게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예. 회원 등급 상향시켜 주거나. 근데 이제 옷 같은 경우 후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본인이 예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복사하거나 내려받아서 그것을 또 음란물에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얼굴을 가리고 올려주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이 다운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가 마련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체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어떤 노력은 보이고 그럼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수사에 맡겨야지 그냥 지금처럼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채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네. 채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이상한 채팅장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사는데 꼭 집으로 오시오. 그거는 좀 위험하다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여성 혼자인 경우에 있는 집으로 남성이 간다든지 남성들이 있는 집에 여성이 혼자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예.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같이 간다.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하고 가급적 집보다는 바깥에서 만나서 그렇죠. 물물 교환을 한다. 이런 식의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 시설 집합 금지가 연장되면서 지금 업주들이 힘들어하면서 항의하는 의미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네. 실내 체육 시설로 분류되는 뭐 헬스장, 필라테스 연습장 이런 곳들이 집합 금지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 자영업을 하시는 점주들, 업주들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다 파산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굶어 죽는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면서 일부 헬스장 영업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픈 시위, 약간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그냥 열어놓고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나 영업 금지를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뭐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렇다면 좀 형평성이라도 맞춰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에는 동시간대 뭐 9인 기준 이렇게 해서 일부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동이나 몸을 쓰는 태권도장, 네. 발레 학원, 요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가능하군요. 수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돌봄 문제 때문에 학원 영업이 일부분 풀리면서 이런 것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헬스장이라든가 필라테스 운영소 업주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좀 하게 해달라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거의 뭐 극단적인 피로감과 분노까지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일반 카페는 안 되는데 만화 카페는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햄버거 집은 되고 빵집은 안 되고 PC방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장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